오늘 주제가 모든 게 상승 중 반등의 주도주는 이렇게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요. 지금 네. 본부장님께서 중요한 시점에 나오신 게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참 애매해질 만한 네. 레벨이자 위치에 네. 와 있어요. 시장이.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더 가는 건지 음. 이 정도에서는 좀 줄여야 되는지 사실 그게 이제 저희도 매일 눈 뜨면 항상 고민하는 늘 고민이죠. 네, 어제 산 게 오늘 더 가지면 좋겠고 맞아요. 네, 한 일주일 나서 수익 났으면 또 올해 들어서는 한 일주일 오르다가 또 하루 만에 또 급락이 나오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투자도 이제 시기화를 좀 짧게 끊어가는 성향도 많아졌었고 예. 제목을 사실 인포엑스에서 지금 모든 게 상승 중 그다음에 반등의 주도주는 이렇게 따주셨는데 네. 사실 챕터 안에 뭐 하나 그런 제목의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모든 게 상승 중인데 주도주는 뭘까라는 이제 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 며칠 시장을 보시면 뭐 특별한 주도주는 없고 빠른 순환매로 이게 막 대응이 되다 보니까 지수는 그렇게 세게 오르는 것 같지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종목들 수익률은 또 좀 차별화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저희도 사실 고민이고 사실 네. 지수도 어느새 2,500 중반대까지 올라와 버려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방향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짚어보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게 그나마 좀 좋을까 이런 걸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 제가 말씀드린다고 이게 맞는 것도 아니지만 네. 최대한 논리적으로 예, 지금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한영 본부장님 저 첫 페이지 보십시다. 첫 페이지 그 표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 저 돌싸한 거 봐. 네, 저희 공든탑이죠. 네, 안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예. 네,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주도주도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오르는 섹터들도 되게 많고 요즘에 유행어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아, 맞아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태조 이방원이면 5개거든요. 5개죠. 요것만 해도 5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벤치마크 펀드를 하는 매니저들이 아니고 액티브한 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쪽들은 보면 요즘에 은근히 살 게 많아서 펀드 내에 돈이 모자라는 현상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도 좀 그런 상황인 거고 왜 그렇게 느껴질까를 한번 보시면 일단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하면 한 장으로 이 시장을 요약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굵직굵직한 이슈를 가지고 한번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지금 시장 판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겁니다. 일단은 시장을 건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일단 이거는 다 아시는 공식일 겁니다. 이제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멀티플의 함수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올해는 시장이 멀티플의 급락이 일단 급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과물로 보면 요 페이지에서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네,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 표에 보면 YTD 수익률인데 이거는 이제 6월 말 정도에 이제 저희 7월 중순 정도에 예. 그 YTD 각 국가별로 수익률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내가 날짜를 빠뜨려서 안 적어놨는데 어쨌든 7월 중순으로 좀 판단하시고 가격이라고 점 찍어놓은 이 검정색 선은 그 나라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 수익률을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게 실적 때문에 빠졌냐 아니면 멀티플이 급락하면서 빠졌냐를 한번 갈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눠본 게 이 금색 선 조금 짙은 거는 EPS 그러니까 실적이고요. 그 실적의 변화율. 네. 그다음에 회색 선은 멀티플의 변화율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의 영역에 있는 건 멀티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건 멀티플인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최근에 또 왜 또 반등이 나올 때 생각보다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미국도 그렇고 네. 테슬라 같은 애들도 벌써 뭐 900불 중반까지 올라온 상황들이 왜 벌어질까? 그럼 시장을 눌렀던 이 멀티플 함수의 요인이 이제 많이 과하게 줬던 거에 대해서 조금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거되면서 좀 덜 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과하게 걱정했던 부분을 조금 덜 걱정하는 이슈들이 생기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이제 좀 전에 이걸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결국은 멀티플 건드린 건 시장의 이자율 함수 게임입니다. 이건 어디냐? 그럼 연준이죠. 기승전 연준이고 연준은 왜 그랬냐? 기승전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거를 놓고 보면 연준에서 실수를 여러 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장을 볼 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파월은 이제 신뢰를 잃었다. 그냥 차라리 그냥 옐런이 다시 등판해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갔을 정도로.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실수하는 건 몰라도 천하의 연준이 자꾸 실수를 하니 네. 그래서 진짜 실수인가 싶기도 하고. 네. 사실 시간을 좀 많이 끌었다라는 게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네. 보면 어쨌든 그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볼 텐데
이렇게 한다는 건 결국은 보고 싶은 데이터를 얻기 위한 그 약간 시간 벌기가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고 3월은 사실 연임 이슈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사람인지라 그러네요. 네, 연임이 좀 될 때 되면 좀 어쨌든 뭘 좀 세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게 오묘하게 결합됐던 이슈들이 요때다라고 보고 3월 달에 FOMC는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인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을 우리 인플레이션 인정, 그래서 금리 인상할게요 라고 했었고 그런데 시장이 이제 4월 정도까지는 쭉 반등이 나오다가 그때부터 걱정하는 게 인상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 속도는 어떻게 올릴 거냐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들었던 얘기가 베이비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 달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말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우리 75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줄창 사이 급락이 나와버렸죠. 근데 여기에서 시장이 가졌던 의문은 그러면 75는 아닌데 어디까지 올릴 건데 라는 의문을 가졌던 거죠. 근데 사실 저 75는 아니야 했던 것도 결국은 뻥이었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아니었죠. 7월 달에 또 75를 했으니까. 근데 어디까지야 아니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래요. 이제 5월달 FOMC에서 저희가 회의록을 보고 나서 힌트를 얻었던 건 뭐였냐면 중립금리까지는 올릴 거야 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강조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QT를 쓰면 25bp 인상 효과가 있어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때 초매파였던 블라드 총재도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줬었던 금리 인상 스탠스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노이즈가 더 생겼죠. 어디까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중립금리가 어디야에 대한 질문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그려본 게 이 오른쪽 거를 놓고 보면 중립금리 계산해보자였습니다. 네. 근데 중립금리 사실은 정답이 없거든요. 중립금리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데 굳이 그 당시에 저 5월달, 6월달 사이에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이슈들이 나왔냐면 그럼 제가 이제 역산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2000년 이후로 S&P 500의 일드 갭을 가지고 그러면 그거에 만족할 만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느 수준이냐에 대한 역산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나왔던 숫자는 10년물 금리는 3.13 정도가 나왔고 잠깐만요, 본부장님. 일드갭 한번 설명 한번 듣고 갈까요? 제일 오른쪽 차트인데. 그 일드 갭은 그냥 저희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거는 내가 주식을 하려면 그래도 안전자산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이 있어야 저희가 주식을 투자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과 주식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한다더라. 그게 있었고 그게 이제 2000년 이후로의 평균을 했을 때 S&P에서는 채권 대비 2% 이상 더 초과된 수익률을 얻어야 저희 그 개인 투자가들이 일반 개인 투자들이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그 만족도가 높은 수익률의 레벨을 그냥 과거치를 평균으로 그냥 얻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역산해서 그냥 2000년 이후로 임의적으로 끊은 겁니다. 이 빨간 선은 뭔가요? 빨간 선이 그 선이 이제 역사적인 에버리지로 에버리지. 그 숫자가 3.13 정도 나왔다였는데 요 당시 생각해 보시면 금리는 이미 10년물 금리는 3을 넘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넘어갔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노이즈가 생긴 건 뭐냐면 그래 중립금리도 10년물은 3점 초반이다. 시장금리도 3점 초반인데 문제는 저거였죠. 기준금리는 이제 1%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볼 때는 시장금리는 다 반영된 상태인데 정책금리 이제 올리면 결국 뒤늦게 올려서 실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뒤늦게 올려서 경기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요 이슈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요 노이즈들을 잠재워 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연준에서 그 6월달 FOMC에 그 시장에서 사실은 100bp까지도 인상을 뭐 용인하는 스탠스로 지금 많이 바뀌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6월달 FOMC 6월 4일인가 그때 FOMC를 하면서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준 게 요 가운데 표에 위에 쪽에 있는 선들 그러니까 75bp, 75bp, 50 그다음에 50, 25 올려서 연말에 3.75까지 보낼 거야 라는 가이던스를 주면서 완전 클리어하게 시장에서 더 이상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아무 노이즈가 없어졌던 상황이죠. 오히려 연준에서 시장은 100 얘기를 했으나 그래도 노멀하게 예상했던 3.75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면서 이제 노이즈를 없애버렸던 상황이고 근데 6월달 중하순부터 곡물 가격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놓고 보면 이제 유가도 슬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기다려 보니 기저 효과든 기고 효과든 간에 어쨌든 틀어졌던 가격들의 레벨들이 시간 지나서 보니 균형을 맞아지는구나라는 게 생겼고, 네. 그다음에 6월, 7월 저희가 전쟁 이후로 2월 말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시간 한참 지나면서 막 저희가 러시아에서 나오는 기름이 딴 데로 못 갈 거다. 네. 시장이 못 나올 거니까 러시아에서 180만 배럴 정도 생산해서 보내는 거를 시장에 그만큼 사라질 거니까 글로벌리 공급 쇼티지 나는 거 아니냐 였었는데 한 2달 지나다 보니 이거를 인도랑 중국에서 잘 가져가고 있네 라는 게 확인되기 시작했던 거죠. 확인되니까 수급에 이슈가 없구나 라는 게 또 후행적으로 확인되면서 네. 연준에서 이 정도의 스탠스 준 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 정도는 되겠다라는 걸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반등이 시작되는 과정이었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시선이 바뀌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슬슬 내려오는 것 같고 시간 좀 더 지나 보면 빠질 것 같고 연준도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줬는데 이제 시선은 인플레랑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바뀌죠. 경기 침체냐 둔화냐로. 그래서 바뀌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이 요 밑에 숫자 이렇게까지는 안 올려도 돼. 그래도 한 25bp 정도는 좀 덜 올려도 돼라는 게 시장에서 인지하면서 연말에 3.5까지 올릴 거냐 말 거냐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연준은 수면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나왔고, 그 뒤로는 또 유가들이 이제 변동성은 동반되고 있지만 계속 좀 내려오는 과정. 그 과정들이 리스크 프리미엄, 과하게 부여했던 리스크 프리미엄들이 점점 제거되면서 연준의 이슈들은 제거됐던 이슈들이 저희가 좀 힘들게 반년을 왔지만 이것들을 좀 반영해 왔고, 네. 그 결과물들이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요것들, 이 멀티플을 급락시켰던 연준의 이 이슈가, 그러니까 시장의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을 세게 못 주게 하면서 멀티플을 급락시켰던 이슈가 조금씩 재돌림이 나왔던 상황이 최근에 반등을 먼저 이끌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등의 순서는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무조건 낙폭과대인데 낙폭과대의 원인이었던 이 멀티플의 급락, 네. 이것들이 연준의 이슈로 조금 해소되면서 반등이 먼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의 함수에서 이 멀티플,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정리가 된 상태고요. 네네. 남은 건 요 원가랑 그 가격이랑 물량이 증가인데, 지금 저희가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멀티플이니까 완전 쉽게 설명드리면 멀티플은 요걸로 이제 설명이 끝났다라고 치면 남은 건 실적이거든요. 그럼 그 실적의 하향 조정이 끝나면 주가도 바닥이 잡힐 건데, 그럼 실적의 하향 조정이 언제일 거냐가 지금 구간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최근에 2분기 실적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적을 하향 조정 시켰는데 의외로 잘 나오는 쪽들은 계속 잘 나오거든요. 나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반응들이 지금 딱 말씀 주신 대로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가 되니까 실적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런 차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영업이익 분기, 코스피의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니까 한 2분기, 3분기 언저리에서 YY 증가율이 바닥은 잡아주겠네 인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도 기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정상적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너무 급등했던 원가가 좀 하락해 주는 거 등으로 인해서 그냥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좀 하는 거고, 네. 최근에 실적은 요 오른쪽 맨 오른 것처럼 실적 발표 전에는 계속 출장 하향 조정됐었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요 국면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면 실적을, 그러니까 아까 멀티플 이슈는 끝났고 EPS 실적에서 눌렀던 이슈들도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면 주가는 사실 이제 안 빠지는 거죠. 그럼 바닥 잡기가 될 건데,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여기죠. 왜 지수가 2300선 밑을 살짝 담그고 이제 바로 반등이 나느냐라고 보면 2022년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왼쪽 표는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2, -5, -7, -15 그냥 인위적으로 넣은 겁니다. 네. 연초 생각했던 실적보다 2% 하향 조정, 5% 하향 조정 했을 때 그냥 숫자를 인위적으로 넣은 거고요. 근데 기준은 5%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실적이 발표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하향 조정된 폭이 평균적으로 5% 하향 조정되어 왔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넣자라는 걸로 넣고, 밸류에이션은 8.5, 9 그냥 인위적으로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축에 저거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퍼 밸류에이션. 퍼를 네. 갖다가 저렇게 가정했을 때 네. 근데 제가 이 표를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 숫자가 무조건 답이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멈추는 그게 아닌데, 어느 정도 선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실적의 하향 조정폭,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의 하단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요 정도면 이 레벨이 깨지면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 레벨들,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디까지는 그래도 다이렉트로 가겠다, 그다음부터는 좀 고민이 되겠다, 그 레벨을 설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밴드를 만들어 보려고 인위적으로 넣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한번 나왔을 때 이런 거 가끔씩 보여드렸는데,
이건 정답지는 아니지만 그냥 밴드를 만들어 보자 이고 그래서 5% 하향 조정을 해놓고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8.5, 9, 9.5 요 레벨 사이 정도로 보시면 그냥 2250, 2350 요 정도 레벨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적을 저희가 봤더니 생각보다 덜 하향 조정된다라고 하니까 밸류에이션 요 마이너스 2%짜리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하향 조정된 구간 8.55, 2300선 그래서 요 언저리 그러니까 2300선은 그래도 하향을 지금 막아줬던 거고 네. 물론 올해 최저점은 2275를 저희가 7월에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정말 짧고 빨리 보고 왔고 그 다음부터 2300선에서는 저점을 다졌던 이유는 연준의 이슈가 마무리돼가고 과했던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거되고 2분기가 진행되면서 2분기 실적들을 확인하면서 하향 조정 폭이 이제 마무리되는 구간들이 지나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반등이 세게 나올 거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저점은 막아주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지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던 것 같고 이 다음부터의 과제는 지금 어느새 벌써 오늘도 2550 언저리까지 올라왔던 상황이니까 예. 요 레벨을 보면 실장 마이너스 2% 하향 조정 폭에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여주던가 아니면 밸류에이션은 그냥 그대로 두는 상황에서 실적을 좀 더 올려줘야 되는데 사실 실적을 올리기는 지금 만만치 않죠. 그냥 과했던 펄을 갖다 10을 적용 할 수까지는 없다 해도 지금. 네. 요 정도 레벨입니다. 2677? 네. 그래서 근데 요 표를 놓고 또 저희가 네. 한 달 정도만 전만 돌아가도 네. 한 달도 아니 한 2주 전만 돌아가도 네. 2300선에서 말씀 주신 대로 퍼 10배만 주고 하향 조정 5%를 해준데 2560 나오거든요. 예. 그럼 지수 그냥 가볍게 한 10% 이상 튀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지수 10% 이상 튀면 종목은 20, 30% 나옵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는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여기서 좀 세워보자라는 측면에서 이걸 좀 드렸던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고, 네네. 예,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시간이 가면 밸류에이션이랑 실적의 하향 조정 폭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바뀝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밴드를 다시 정하면 되는데 여하튼 이런 밴드를 설정해 놓고 가면 우리 비중을 강약 조정을 할 수 있다. 예, 요렇게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전체 펀드의 현금 비중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이런 걸로 좀 활용하기 예.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적단에서 이슈는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의외로 잘 넘어가고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는데 전쟁은 결국은 계속 생각보다 오래 갈 거고 오래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다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네, 전쟁이 났는데 전쟁은 전쟁이 사실 빨리 끝나야 되는 이슈긴 하지만 주식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 보면 이 전쟁은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건드렸습니다. 하나는 GDP 성장률을 건드렸고요. 네.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존이 있고 유로 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때문에 직격탄을 입은 쪽은 GDP 성장률이든 인플레이션이든 둘 다 유로존입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가 여기서 발생하는 네네. 상황이 돼서 초달러 강세로 계속 갔던 상황이 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틀어질 것 같으니까 뭐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아예 바닷길을 막아버리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기니까 원자재 가격이 그냥 다 선물로서 리스크 프리미엄에 다 부여되면서 그냥 막 급등했던 상황들이 좀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 이슈들은 인플레를 더 가중시켰고 오히려 여기 더하기로 전쟁을 이제 때문에 러시아 제재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환경 이슈로 그걸 철저하게 지켰던 그 오히려 전쟁 안 한 나머지 나라들이 더 직격탄으로 피해를 받는 그러니까 전쟁 안 한 나라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본 그런 네.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이제는 그래도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에서의 트러블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수급 균형에 있어서 이게 꼬일 것 같이 보였었으나 한 두 석 달 지나다 보니 그렇진 않구나라는 게 확인되면서 걸프만 쪽에서 유가는 다 유로존으로 보내줄 수 있고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WTI랑 증산 이런 거 좀 시작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 거는 그냥 그 러시아에서 보내버리니까 수급이 안 틀어지는 거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니까 제가 여기 적어드린 대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제거되면서 안정화가 좀 갖췄고 이것들이 이것들이 빠지고 있으니 후행적으로 정책적인 금리 인상 이벤트는 조금 덜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이벤트는 결국은 그냥 달러 강세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쟁이 팍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달러 강세인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달러만 좋거나 미국 경제만 좋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부과됐을 텐데 그 리스크 이슈들이 좀 제거되면 달러는 바뀔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비달러 자산의 수급이 좀 퍼질 수 있으니 우리는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 이거는 풀린 건 아니죠. 네. 지금 될 듯 말 듯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적으신 것 중에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촉진 이것도 네. 써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네. 저희가 유가가 급등하니까 다들 뭐 그 신재생 쪽으로 바꾸자 이런 이슈들이 촉발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는 플랫폼 업체들이 그
산업의 성장이 촉발돼 버렸는데 뭐 집에서 매일 배달시켜야 되고 뭐 플랫 영상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시절이 벌어졌는데 이번 이슈로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뭐 유가가 130불까지 150불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하다 보니 대안을 계속 찾게 되고 그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더 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도 갑자기 빨리 많이 사기 시작하는 게 기름값 너무 비싸니까 전기로 이렇게 가자.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오히려 원전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번 태조 2방안 보시면 원전도 들어가 있고 2차 전지도 들어있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게 가격을 뭔가 촉발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아니면 이게 산업을 빨리 수요를 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에 대해서 뭐 산업 부흥시키는 그런 이벤트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태양광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린 에너지 법안 통과되면서 인플레이션 법안 통과되면서 풍력이랑 2차 전지 쪽도 다시 부흥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 여기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는 수급 쪽으로는 달러가 강세가 약세로 좀 바뀌어주면 국내한테 좀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근데 물론 아직 우리나라 환율은 1,300원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7월에 2.3조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8월은 1.7조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환이 안 바뀌었음에도 이 정도 매수가 돼 있다라고 하면 물론 바로 바뀔 만한 펀드멘탈 요인은 그렇게 없습니다. 없는데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일 수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뒤를 보고 가자. 근데 달러 강세가 요즘 조금 누그러뜨려지는 건 뭐냐면 이런 이슈도 있지만 유로존에서 뒤늦게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아닌 빗달러 자선, 빗달러 유로화, 그다음에 영국 이런 데서 이거 이제 달러 인덱스의 한 75%, 80% 차지하는 이 통화들이 뒤늦게 후행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약간의 균형을 맞춰지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요. 수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우리 이한영 본부장님도 달변이시다. 근데 지금 승희 씨, 네네. 요즘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소위 말하는 저 우러 전쟁 저거 네. 뉴스에서 다뤄요? 아, 예전보다 예전 퍼센테이지보다는 꽤 많이 줄었어요. 어떤 날은 거의 언급 없이 넘어가는 날도 있죠. 근데 제가 다루는 건 종합 뉴스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포함이 한 꼭지 되는데 정도는 나온다. 예전 같으면 한 4-5 꼭지 갔죠. 그러니까요. 일각에서는 벌써 뭐 젤렌스키 손절각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서방에서. 네. 근데 지금 이한영 본부장님 말씀에서 제가 조금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싶은 거는 달러가 지금 또 한 3일째 머리를 또 들고 있어요. 네. 예,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유로가 살짝 꺾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22쪽에서도 이제 긴축으로 돌아섰다 하는 부분을 반영하면서 조금 달러 강이 네네. 누그러졌던 그 부분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 또 일단락 됐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네네, 하고 네, 뭐 네. 그런 어떤 네. 그래서 네. 달러 강세는 요 로직으로 바뀔 수 있다를 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아니고 이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남은 기회 요인일 수 있다 정도로. 남은 기회 요인일 수 예. 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뒤에도 붙여놓긴 했지만 코스피랑 네. 원달러 환율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24입니다. 그래서 이 말인 네. 뜻은 뭐냐면 마이너스 관계니까 환이 꺾이면 코스피는 올라온다. 인데 문제는 상관계수의 레벨이 낮습니다. 0.24라서 수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음의 관계는 맞으나 낮은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한해 변곡점이 외국인 수급의 변곡점으로 작동은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추세적인 매수는 아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매수가 나올 때는 환이 추세적으로 갈 때 뭐 한 1,300원이 있던 게 한 1,200원으로 간다더라. 1,200원이 있던 게 1,200원까지 갈 것 같다라는 게 추세가 잡힐 때는 외국인이 추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네. 상관관계 있는 게 아니라 네, 일정한 네. 상황에서 네, 네, 그런 네. 모습을 보인다는 네, 네, 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근데 공통적인 건 그냥 제가 이거는 좀 너무 그림이 적게 나와서 나중에 자료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왼쪽은 네네. 그 상관계수를 제가 적어드린 거고 오른쪽은 그렇게 됐을 때 추세가 붙었을 때는 결국 외국인 사긴 사더라 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제 이거는 기회 요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전쟁 얘기하셨는데 전쟁 뉴스 줄고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반도체 전쟁, 뭐 칩포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제가 오른쪽에 적어드린 우리 시장에 그래도 기회 요인, 그래도 우리가 좋은 종목들이 시세를 계속 낼 수 있는 기회 요인은 이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일단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다
10월과 11월에 큰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 나라의 수장들한테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대놓고 전력을 밖에서 싸우기는 좀 버거운 상황인 거고요. 근데 무역 분쟁의 시작을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중국의 기술 진보 안보를 빌미로 이걸 좀 제어하려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푼다고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에 제가 적어드린 거, 과거에 인플레이션 시작할 때는 이거 역순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술 산업부터 해서 가서 그냥 소비재랑 농수산물 순서대로 관세가 부여돼 갔던 상황인데 지금은 역순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역순으로 푸는 거는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같이 인플레이션 좀 해소하자라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무역 관세 부과로 인해서 엄청나게 벌 이득을 얻었다라는 건 표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주기도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풀어주고 더 쪼을 건 쪼으자가 되고 그게 이제 이런 기술 산업에 있어서의 규제, 제재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많이 바뀐 게 이거죠. 트럼프 시절에는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다 해라 였다가 온쇼어링이었다가 이제는 그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동맹으로 가자. 그래서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썼던 용어가 우리 프렌드 쇼어링으로 가자. 우리끼리 친구해서 우리끼리 그 밸류 체인을 다 만들어서 여기서 잘 하자라는 이제 의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같이 겹칩니다. 겹치는데 그럼 이게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보시면 좋게 말하면 결국은 되고 성장하는 산업은 그래도 아직은 다 미국에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도 뭐 비메모리 쪽 이렇게 쭉 가는 거고 그런 산업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좋게 포장을 하면 미국향 공급 핵심망에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진입한다라는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진입을 하려다 보니 시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캐펙스를 증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설 발표를 했더니 미국에선 투자 혜택 지원책을 막 발표를 해줍니다. 이게 이번에 바이든 왔을 때 했던 이벤트고 지금도 요거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린 에너지 뭐 인플레이션 법안 등에서도 뭐 중국산 2차 전지 배터리에는 제재 보조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이래저래 혜택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 결국은 캐파가 증설이 되면 향후에 수주가 동반된 우리의 캐파 증설, 캐파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시설을 증설을 미리 해놓으면 이건 결국 다시 실적으로 갑니다. 실적으로 가고 우리가 증설된 물량들이 스케줄이 다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번 분기에 뭐 한 2만 톤의 규모로 우리가 무슨 소재를 만들어낸다. 근데 3분기에 가서 한 4만 톤이 더 새롭게 들어온다. 4분기에 갔더니 8만 톤이 더 들어오더라. 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2분기, 3분기, 4분기가 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런 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실적 추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캐파 증설을 동반한 쪽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네. 이것들은 결국은 이 되는 산업에 속해 있는 셀 모듈 재료 업체들일 거고 그 기업들이 의외로 한국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스포츠 선수들만 다 1, 2등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뭐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래도 그 전체 글로벌 산업에서 1, 2, 3등 내에 한국 기업들 포지션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의 낙수 효과, 그다음에 그 산업의 밸류 체인에서 캐펙스 투자를 했고 그게 수주를 기반으로 계속 더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계속 실적이 잘 나올 거고 근데 그 실적들이 실제로 이번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가 아니라 1분기부터 재료업체들 중심으로 다 실적을 내줬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예가 요즘에 정말 안 되는 반도체 기업들의 소재 기업들도 4, 5, 6월달 잘 보시면 역사적 그 신고가를 내버립니다. 이유는 증설을 기반한 실적 증가가 증명해버리니까 이렇게 앞에 조금 걱정되지만 전방사들은 걱정되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내버리네 라고 하면서 점수를 주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사실 주도주는 뭐 태조 이방원이든 아니면 과거에 저희가 뭐 BBIG든 뭐 여러 가지가 계속 뭐 말은 많이 붙이겠지만 거의 섹터가 그렇게 새롭게 많이 바뀔 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19년, 20년, 21년 올해까지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주도주라는 게 산업이 뭐 보통 한 10년, 20년 쭉 커지는 산업들이다 보니 좀 식상해지죠. 사실 주식 투자할 때 있어서. 처음에는 이 산업 된다라고 하고 다 같이 사다가 그다음부터는 옥석가리기가 시작되고 그 옥석가리기를 저희가 벌써 한 2, 3년째 해오고 있는 거라서 올해는 인플레이션을 뚫고 이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나 그런 조달금리 등등의 펀더멘탈적인 그런 인플레이션 요인을 다 뚫고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들이 주도주 역할과 주도 종목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쪽 단에서 철저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캐페스 증설 그러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제일 심플한 건 전방산업 성장하는 기업 내에서 이것들이 되는 기업들로 보시면 사실 서두에는 지수 가지고 요 정도 레벨을 잡아보시죠. 요 정도 잡아보시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장이 너무 좋으면 사실 이거 다 전망 안 하시죠. 그냥 방향성으로 이번에 잘 갈 것 같다. 아직 네. 너무 싸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은 사실 V자 반등을 주장하기에는 시장에 악재들이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2,500선까지 왔는데 그럼 여기서 2,800선까지 바로 가나? 아니면 3,000선까지 한번 고점 트라이 해보나? 라고 할 만한 뭔가 없죠. V자가 나오려면 항상 시장에선 정책 지원이 강력한 게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정책 지원이라는 게 위기가 왔을 때 바로 딱 투여되는 건데 지금은 어느 U형, V형 이렇게 지나가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만한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방을 다지고 멀티플 하향 조정된 것 좀 조정 나와주고 실적 하향 조정되는 게 더 없구나 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구조를 잡아야 되고 여기에서 기회요인이 뭐가 있지? 라고 하면 D가 더 확실한 애들, 확실한 종목들. 그러니까 좀 설명하기 어려운 종목들 말고 실적이 네. 예상되는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들, 네, 네. 그게 명확히 보이는 보이는 곳들을 것들. 말씀하시나요? 예. 그래서 요즘은 종목이든 섹터든 설명이 길면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딱 봐도 명확하게 이거 되는 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은 정말 실적을 잘 내는구나 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는 점수를 주죠. 점수를 주면서 참 시장 많이 까탈스러워졌네요. 네, 그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뭐 메타버스니 NFT니 뭐니 그냥 다 스토리로 뭐 그냥, 몇 네. 시간 얘기를 들어도 뭔지도 모르겠고 몇 번을 네. 들어도 개점도 안 잡히는데 됐고 하면서 막 가더니 이제 그런 건 안 통한다. 그거는 좀 안 손에 통하죠. 딱 네. 잡히는 게 있어야 된다. 네, 네, 네. 그래서 요 구조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네. 종목 전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매크로 지금 올해는 특히나 지수를 보고 매크로를 보면 매매하기가 더 힘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여전히 태산이니까 이걸 뚫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못했는데 반등이 나와버리면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도 못했는데? 라는 고민이 생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쪽에서의 플레이를 좀 하시면 오히려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좀 편하다. 아까 이제 캐파 증설 이 부분이 이제 주도주에서 키워드가 됐는데 오늘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꽤나 뛰었어요. 네, 3% 이상 뛰는 거는 참 오랜만이었는데 네, 네, 네. 여기도 무슨 뭐 미국에 공장 짓는다는 얘기 들리던데 그냥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낙폭과대로 받는 낙폭과대로 봤다?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이게 돌고 돌던 순환매가 마침내 반도체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아니 그런 짧은 순환매는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벌어지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특정 종목을 이게 투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현상이 좀 많이 바뀐 게 최근 2주 동안 보면 네. 네네. 좀 네, 이제 제가 종목을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런 게 더 재밌어요. 그럼 확 다가와요. 저희가 올해는 뭐가 된다더라, 무슨 종목이 좋다더라라고 하고 그 뉴스가 나올 것 같다더라. 심지어 이제 그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이 네네. 뭐 전쟁 때문에 수주를 많이 받았는 건 기사가 너무 많이 났죠. 예. 근데 처음에 기사 나올 때는 그냥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세론 뉴스 나오면 다 주식 팔아버리는 그 패턴이 6월 달 심지어 7월 초순까지만 해도 강력하게 그 패턴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오르고 정말 반나절 만에 2주치 오른 거 다 토해내는 그런 장들이 계속 벌어졌죠. 아마 예.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네. 로템을 기점으로 좀 많이 바뀐 게 다 나온다 9시 뉴스나 이런 데서도 계속 말했던 수주 가능성이 실제 공시가 나고 계약했다더라 하는데 주가를 더 보내버리면 다 아는 뉴스에 모두가 다 투자 특히 기관들도 그랬고 네네. 그 뒤로 벌어졌던 일들이 뭐냐면 2차 전지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대표 기업들이 이제 반등이 시작되니까 2등 주식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네네. 그러니까 섹터의 대장주가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패턴들이 올해 내도록 사실 없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7월 중순부터 많이 바뀌었고 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제 멀티플을 너무 강하게 뺐던 거는 조금 덜 빼자가 되고 그다음에 좋은 건 좋게 해석해주는 환경이 많이 바뀐 거죠. 시장 자체가. 예, 그래서 사실 7월부터는 그 패턴이 좀 많이 바뀌어서 반등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좋게 해석해줄 만한 여지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 낙폭과대가 많은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섹터의 순환매가 좀 빨리빨리 계속 벌어지는 상황일 건데 섹터 일단은 낙폭과대 먼저 오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밸류에이션 주식들
일단은 반등이 먼저 나왔는데 그럼에도 밸류에이션이 좀 싸구나 되는 종목들은 먼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저희가 이 미래 이익 성장에 대한 확실히 조금 덜한 상황이 계속 일순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저 PBR 주식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저 예, PBR 자산 주식. 가치 대비 아직은 싸다. 그런데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증명해버리면 저 PER 주식이 그 다음으로 더 세게 움직일 거고 마지막에 움직이는 게 결국 기승전 실적이 좋은 이익 성장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이후로는 요 3단계로 보통 주식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에 한 2단계 정도? 2단계, 3단계 사이에 살짝 넘어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패턴 정도의 시기인 거죠. 그러면 단계로 치자면 그 1, 2, 3단계를 다 지나고 아까 이제 지금 매크로나 지수보다는 종목장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네, 네.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네. 그것도 이제 유지가 되는 시기가 있을 거 예,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건 좀 언제까지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사실 산업이랑 섹터마다, 아니, 그러니까 종목마다 좀 다를 다르겠지만, 거고요. 네. 그래도 이익 그로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밸류에이션 한 2, 30배를 주려면 연간 이익 그로스가 그래도 한 30%씩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2, 30%씩은. 네. 그 정도의 성장에 있어서 훼손이 없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계속 갈 텐데 그게 어느 분기 실적에서 훼손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탈락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실적 발표 때 가이드라인 회사가 잡아주는 것들을 계속 공부하실 수밖에 없다인 거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두 가지 패턴은 성장하는 산업들,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디어 엔터도 성장하는 산업인 거고, 이런 쪽은 약간 추세를 타고 긴 시기로 지금 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더하기로 뭐 에너지 패러다임 쪽 이것 때문에 벌어진 게 이제 조선 밸류체인, 그다음에 태양광 밸류체인, 그다음에 풍력 밸류체인, 이쪽들은 이게 새롭게 벌어진 업체들은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한 20년 전부터 준비된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를 거쳐서 구조조정 다 된 상태에서 남아있다가 이제서야 다시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그럼 이 기업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실적은 잘 나오는데 턴어라운드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인데 네. 힘든 시기를 정말 길게 남아있다 보니까 시장에 플레이어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의 특징이 장치 산업입니다. 장치 산업은 신규 플레이어가 한 번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금이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심지어 조선소 하려면 바다도 필요하니까 사실 힘들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 높다고 해서 바로 여기 못 들어오죠. 어차피 그린 에너지 바뀌게 장기 시계열로 보면 보이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쪽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먹는 게임이 될 거다라고 보면 네. 이제 이런 쪽에서도 이제 같이 플레이를 좀 섞어주다 보면 지금 갑자기 살 게 너무 많아지죠.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제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가져오신 자료 중에 31페이지에 이제 반등의 조건 그 부분을 갖다 어느 정도 설명하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네, 요거 이제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이제 요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파란색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이건 무슨 의미로 그리신 거죠? 이게 뭐냐면 네. 제가 변동성을 폭을 좀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면 밑에서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요인들 중에 올라가는 요인들. 경기랑 실적,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실적의 하향 조정 마무리, 경기 침체냐 둔화냐에 대한 논란, 멀티플을 뭐 엄청나게 급락시켰다가 멀티플 조금만 덜 주자 이런 거 바뀌는 그런 시각에 대한 폭이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요 정도는 되면 이 정도는 좀 더 덜 변동성이 생기면서 오를 수 있다인 거고, 윗단에서 내려오는 요인들 중에 지수를 누르는 요인들 중에 인플레이션의 경중, 그다음에 달러 강세의 장기화 또는 그 단기에 얼마나 움직이는 폭,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전쟁 이슈들 때문에 뭐 지금까지 시장은 사실은 윗선들이었죠. 위의 선과 밑의 선.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너무 안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올라도 뭐 계속 빠질 것 같다. 이런 거였다가 요즘에 이 시각들이 조금 바뀌면 변동성도 좀 줄어들고 시장도 어느 순간 이 컨센이 모이기 시작하는 네,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들 해소되면 변동성은 좀 줄 거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급락이나 급등에 대한 것보다는 그래도 펀더멘탈이 기결되는 초점은 맞춰질 거다. 예,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요, 본부장님. 그리고 준비하신 자료 중에 여기가 2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요 수출하고 요 자료가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다 보면은 우리 또 본부장님이 약간 종목 언급하시는 건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요거 설명 듣다 보면 조금 우리 또 틱순이 몇 개가 보이려나? 그러면 더 잘, 이거는 뭐냐면
이건 사실 제가 작년부터 썼던 자료여서 네. 이제 많이 보셨던 분들은 좀 식상하실 건데 이걸 표현해 드리려고 했던 거 뭐였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수출 증가율이 너무 잘 나와서 수출 증가율이 꺾이면 우리나라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고 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수출 증가 이거 2000년 이후로 그린 겁니다. 2000년 수출 증가율이 꺾여도 주식 잘 가네요. 과거에. 네, 과거 계속 잘 갔습니다. 그때 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사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감률이 계속 100% 갈 수는 없죠. 그렇죠. 50% 갔으면 기고도 있고 하니까 네. 뭐 52, 40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내려오는 추세가 급락이 아니라 천천히 증감률이 빠져내려온다라고 할 때 이 수출을 이끌어주는 품목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차 해서 전자랑 자동차만 끌어주는 것보다 뭐 차화정처럼 네, 자동차, 네. 화학, 정유, 뭐 철강 이렇게 여러 개가 끌어주면 오히려 수출의 그 지속성, 그다음에 레벨이 높게 유지되는 기간적인 측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결국은 피크아웃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건 수치의 노름이니까. 그런데도 피크아웃을 지났던 모든 구간에 대해서 그걸 이끌어내는 산업들이 많으면 이건 장기화되고 그 산업들이 많으면 당연히 실적이 좋다는 거고. 근데 이게 증가율이 내려가도 증가율이니까 어쨌든 증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증가는 영위에서만 중요한데. 보면. 네. 실제 우리도 지금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 싶어 하셨던 섹터는 이 표로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요건데요. 몇 이게 페이지로 갈까요? 승희 씨 리액션이 갑자기 갈수록 모이 앞으로 갔죠? 그래요? 아, 요건데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몇 페이지죠? 22페이지에 있는 22페이지. 건데 네네. 뻔한 얘기고 이것도 전에 한번 보여드린 거긴 한데 우리나라 수출 전체 금액을 100으로 놨을 때 네. 그 수출 품목들 그러니까 산업을 비중으로 다 쪼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00일 경우에 근데 우리의 수출은 계속 증가했죠. 지금 사상 최대 실적 수출 금액을 네, 보여주고 예. 있는 상태라서 절대 금액이 느니까 비중이 늘면 당연히 그 산업은 시장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숫자가 안 잡히다가 잡히면 그거는 완전히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끝에 빨간 박스 친 거 저게 이제 안 보이던 숫자들이 막 나타나네. 네, 그래서 이게 네. 2010년부터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수출은 계속 증가했고 네. 수치에 드디어 잡히기 시작하는 구간이 없다가 잡히는 구간들 그게 보면 헬스케어 2019년에 바로 잡히죠. 그러네요. 2차 전지도 19년부터 잡힙니다. 네. 그다음에 뭐 MCP라고 하는 게 이제 반도체 기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잡히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유의미한 수출 데이터가 집힌다라는 거고 집계가 된다인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성장 산업일 가능성이 좀 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지금 기준으로도 그러네 여기는 성장하는 산업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대장주를 잡고 그다음에 그 산업에서 포함되는 밸류 체인들을 잡아내면 당연히 약간 대장주들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네. 사실 여기에서 그려진 그림이나 섹터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바뀐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따윈 기회가 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 프렌드 쇼어링이랑에서의 기회를 좀 찾아보면 네네. 오른쪽 표가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비중인데 예. 당연히 중국이 2000년도에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수출이 많았었죠. 그랬죠. 근데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게 2010년 이후로 슬금슬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뭐 지금은 뭐 IPF, 뭐 칩4 이런 동맹을 해서 기회 요인을 더 가져보자라고 하지만 이미 알게 모르게 되는 산업에서의 성장, 그다음에 되는 산업에서의 투자, 그리고 그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는 좀 맞이하고 있었던 준비는 되어 있었다. 그게 어느새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2차 전지 공장도 많이 지어놨고 자동차도 다 지어놨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쪽 단에서 좀 괜찮은 효과를 보지 않겠냐라고 네.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그래프는 어때요? 유럽도 조금 올라오는 유럽도 느낌이긴 한데. 조금은 오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그냥 비중의 유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너무 좋은 그런 국면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큰 차이는 없네요. 네, 결국은 이제 제일 오르고 중요한 건 그냥 중국은 위에서 슬금 내리지만 그래도 급락은 없는 거. 네네. 그다음에 미국은 그래도 바닥을 잡고 올라와 주는 거. 우리가 보내는 수출의 물량. 그러면 이쪽 단에서 사실 주식이란 건 그로스의 게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그로스 성장률, 증감률이 센 쪽에서 저희가 플레이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편하고 이건 완전 탑다운에서 아이디어 얻을 때 저희는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건데 미국으로의 수출이 는다. 그럼 뭐가 늘까? 이 표를 보면 이런 품목들이 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저희가 대장주를 잡으면 좀 장기 시계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헷갈릴 때도
결국 되는 산업은 저희도 뭐 노름판에서도 되는 판에서 놀아라라고 하지만 이제 이쪽 플레이에서 하면 사실 시장이 되면 저희가 50% 이상만 확률만 맞춰내도 그렇게 손실 나진 않습니다. 네, 좀 더 되면 오히려 더 잘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압축해서 기회를 좀 잘 잡아보면 그래요. 본부장님. 그리고 네. 저 다음 페이지도 한번 해가지고 이거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정리하면 하실 수 있도록. 이 뭐냐 하면은 주변에서 하도 미국 주식 해갖고 돈 벌었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 네. 주식만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약간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금년은 또 얘기가 다른데 네. 같이 빠졌으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이걸 어차피 하는 주식 한국 거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시각을 넓히시라고 말씀을 하실 만한지 아니면은 이 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뭘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 표랑 연관시켜서 네. 일부러 나라를 이렇게 쪼개놓은 겁니다. 오른쪽은 브릭스고요. 오른쪽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네. 예. 브릭스고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편가르기랑 하면서 요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얘기 많지만 뉴스 잘 찾아보시면 브릭스 뉴스도 꽤 많이 나옵니다. 네. 예, 그쪽끼리 뭘 좀 네네네.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리 산업 재편이 됐을 때 우리의 위치가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놓고 봤을 때 브릭스 쪽보다는 우리는 산업 구조랑 이번에 IPF 가입하고 그다음에 치포도 뭐 거의 하는 것처럼 저희는 돼 있고 이런 것들에서 기회 요인은 사실 요 왼쪽 편에서 찾아야죠. 근데 대만을 저는 이 표를 표해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과거에 대만의 이 수익률을 보시면 대만이 왜 이렇게 좋냐? 그냥 철저하게 미국향 수출이거든요. 미국향 수출. 네. 똑같이 반도체 수출을 100을 한다 해도 네. 대만은 거의 100% 미국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은 중국으로 가고 반은 딴 데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괴리들. 그러니까 되는 산업의 집중도의 차이가 성과를 가를 수 있다인 거고 사실 대만은 정치적인 이슈가 더 강한 것도 있긴 있지만 이런 데서도 보면 사실 주가라는 건 정치보다는 되는 산업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실적의 성장률에 대한 배팅이기 때문에 기회 요인은 이쪽에 좀 있을 수 있다인 거고 사실 요거 놓고 보면 한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박탈감을 보면 많이 빠졌죠.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아, 네. 근데 반대로 제일 싸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싸다라고. 네. 제일 많이 빠졌고 제일 많이 싸고. 기존 보유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냥 계속 가이드라인 잡아 드리려고 힌트를 네. 드렸던 네, 네, 것들 내에서 네. 목석 가리기 하면서 좀 압축해서 엎어야 되지 않냐. 대처하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빠진 건 똑같이 빠졌다면 오를 때 더 빠를 쪽으로 가져야 되는 게 거고 사실 뭐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렇게 종목 선택을 뭐 저희 매니저들처럼 이렇게 막 섹터나 이런 게 압축으로 팍팍 바꾸고 그러지는 못하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쪽으로 좀 몰아가시는 게 반등장에서는 좀 낫다. 상승폭이 빠른 나라는 가장 빠른 나라는 어디가 될까요? 직접적으로 그거는 언급을 정말 그래도 이게 기승전 FMC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면 네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걸 먼저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면 결국은 미국 쪽에서 좀 먼저 선행지표로 움직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방향성이 잡혔을 때는 많이 빠졌고 펀드멘탈 단단하고 밸류에이션 싼 한국이 좋은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2020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가 최상위 수익률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때는 그랬나요? 네네. 2020년만 봐서는 나스닥 다음이네요. 네. 나스닥이 네. 43.64%인데 네, 네, 네. 한국은 30.75. 네. 아, 그러네요. 야, 근데 이거 보니까 인도는 어째 빠지는 해가 없네. 중국 상하이 지수도 지수 자체만 봐서는 견조하네요. 네. 일본도 그렇고. 야. 그래서 이런 쪽은 저는 그냥 사실 이 표는 이번에는 어쨌든 지금 정치가 분열되고, 그러니까 글로벌리 분열되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기회 요인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잘 붙어서 그거에 맞는 산업 구조에 배팅을 잘하는 투자를 하자.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했던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본부장께서도 저기 작년 말에 네. 올 상반기 같은 장은 좀 예상 못 하셨죠? 사실 흘러내릴 가능성은 좀 생각은 했었는데 뭐 워낙 네, 이렇게 급락이 나올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약간 경기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제 이런 표현이 그 적합한 시장이
1월에 한 번 있었고 6월에도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두 번이 발생할 거라고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월은 그냥 뭐 1월 효과나 아니면 정책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럴 수 있다 인 거지만 6월달 FOMC를 보고도 한 번 더 그런다는 거는 사실 예상 밖에 없고 저조차도 사실 6월달 그때는 사실 2,400선 정도 이제 바닥을 거기서 네. 나오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그거는 저도 좀 실수한 거였죠. 근데 생각보다 한 달이 좀 빠르게 움직였던 상황이어서 실수가 나왔는데 근데 로직적으로는 뭐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좀 증명이 되는 과정이어서 뭐 시장이 빠지다 보면 생각 못하게 한 번 먼저 빨리 빠지거나 아니면 한 폭 더 빠질 수 있는데 그 구간은 지난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표현드린 게 좀 예쁜 표현으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강하게 부여됐던 구간들은 그래도 제거됐다라고 보면 좀 더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좋게 해석을 해준다 시장이. 예, 그렇게 되는 과정을 저희가 힘들게 거쳐온 것 같습니다. 거기 우리 본부장께서 저 운영하실 때 네. 소위 말하는 그 뭐 데이 트레이더들처럼 그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하기 그렇게는 힘들죠. 그렇게는 네, 안 네, 하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될 만한 크리티컬한 레벨은 있다고 보는데 네. 시점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이제 딱 200일선 공방이고 우리는 이제 100일선 공방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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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쯤 와 있어요. 네, 네, 네. 요쯤 되면 한번 고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이게 사실 지수의 낙폭을 시작을 했던 구간을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는 표현이 좀 덜 돼 있는데 네. 어느새 요 2,500 오늘 35인가 그럴 건데 아마 몇 페이지죠? 이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네, 지금 제가 이 커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네. 예, 여기까지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인즉슨 6월달 이후로 발생했던 FOMC와 인플레이션 이슈는 시장에서 반영되고 다 없어졌다. 다 반영된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위에 거 이슈들이 이제 남은 게 결국은 실적의 하향 조정 폭이 얼제일 거냐.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이슈들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았고 그다음에 성장 산업이 너무 막 우후죽순 막 돌아갔던 거에 일단 약간 헷갈림. 근데 그거는 결국은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주저앉은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인 반등은 요 언저리에서 이제 고민되는 시점이 와버렸습니다. 지금은. 와버렸고 여기에서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을 더 빠뜨릴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근데 새로운 건 사실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실적 하향 조정을 시킬 만한 더 있나라고 보면 2분기 실적을 지금 한창 발표하고 있고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발표했고 오늘이 마무리인데 놓고 보면 그까지 아니었구나를 확인했기 때문에 바닥은 잡아줬다. 그럼 2,500선에서는 그냥 그래도 승부를 해주지 않을까. 지금 다들 한 번 더 고민하시는 게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기를 다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 이번 반등에서 기관 자금 유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타이밍을 다 많이 놓치셨죠. 2,300선에서 실제로 집행했던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든 조정이 좀 나오면 집행 못했던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면 과하게 뭐 이렇게 한 번 더 빠져갖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눈치 보기 장세 아니면 약간 저점을 은연중에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패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조정은 다 나왔다.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그거는 수급으로 막아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아까 하나 아직 안 풀린 거 원달러 환율 때문에 외국이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는 그게 요 언저리 갔을 때 혹시나 리스크 요인이 조금만 더 줄어들면 바뀔 수도 있는 요인이니까 이거는 알 수는 없으나 기회 요인은 존재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그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수의 배팅보다는 섹터랑 종목으로의 플레이를 열심히 하자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외환시장에 딜러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대목에 있어서 외국인이 꾸준하게 한 1조 가까이씩 몇 천억씩 꾸준하게만 사주면은 우리도 숏 잡을게. 딜러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환율 빠지는 거 네. 보고 들어올 생각 하지 마시고 네. 들어와 주세요. 그럼 네. 우리는 뭐 달러 매도 쳐드릴 네, 테니까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저게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상당한 어떤 그 피해의식이 있는데 본부장님 시장에서 부딪혀 보시면은 실제 우리도 뭐 미국이야 뭐 더글더글한데 미국은 뭐 위로도 먹고 아래로도 먹겠다는 세력들이 더글더글한데 우리도 진짜 공매도 세력들이
좀 이렇게 준동한다 할 만큼 그 영향력이 큰가요? 우리 시장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건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냥 가끔 느끼는 건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서 가짜 뉴스요? 네, 가짜 뉴스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약간 그 증거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 안 된 너무 빨리 대응만 하다 보니 나오는 뉴스들 그런 것들이 좀 돌아서 가끔 변동성을 만들긴 하지만 이게 세력적으로 뭘 이렇게 조가를 빠뜨릴 만한 이슈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현재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만 공매도 대차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또 제한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개인들보다는 저희 같은 기관들이라서 네, 오히려 가짜 뉴스에 주가 많이 빠지면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좀 돼서 저희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쇼트 스퀴즈처럼 발생해버리는 건데 네. 우리는 그런 극단값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극단적이지 않다라는 극단적이지 부분이에요. 않다. 그 말씀하신 가짜 뉴스가 그냥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언론사가 사실 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정보들을 둘 말씀하시는 다가 둘 있다. 다인가요? 네. 좀 그러면 정보를 파악해서 대응하실 때 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 그 네네. 파악하는 동안에는 네네네. 엄청난 변동성이 벌어져서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참 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 뉴스가 맞았다. 네네. 시간이 걸려서 내 손실폭이 있더라도 잘라낼 때도 미련 없이 자를 수 있고요. 종목을. 그리고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결국은 주가는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확인하는데 그 확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네. 사실 우리 제리 같은 네. 그런 분들은 네. 승희 씨 뉴스 보고 안 움직이고 아, 그래요? 주로 찌라시 더 좋아해요. 제가 전해드리기 전에 좀 발빠르게. 그래요. 그럼 본부장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요. 공매도 편들어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님이 이진우 소장 공매도 편들어 자꾸 이런 어떤 오해를 하시는데 저 공매도 세력뭐 편들고 뭐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 시장이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뭐 운용 포트에 뭐가 제일 많으십니까 하는 얘기는 지금 이 게임 하면서 내 패를 돌려놓고 치라 이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그거 하고 그냥 이렇게 혹시 본부장님한테 여유 자금이 충분히 생기셨어.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에 어디가 땡기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사실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입니다. 개인 투자는 사실 제가 매일 매매하면 업을 좀 훼손돼서 그냥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냥 2차 전지 많이 사놓고 지금도 한 2년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